1870년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빠른 시간 안에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마침내 프로이센 주도로 통일된 독일 제국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에 의한 통일은 아니었지만 많은 독일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된 민족국가 독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일 제국의 탄생이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이후 프랑스인들에게 치욕적인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찬란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면, 반대로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별다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패배한 프랑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실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프랑스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후인 1870년 9월,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패배했고,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마저 프로이센 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소식이 수도인 파리에 전해지자 분노한 파리의 시민들은 의회를 점거한 후 나폴레옹 3세의 폐위와 황제 없는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히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장기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20년 가까이 황제로 재위하면서 그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증가했고, 이런 경향은 특히 200만 명의 인구 중 약 50만 명이 노동자일 정도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수도 파리에서 도드라졌습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 전해인 1869년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는 정부를 지지하는 여당이 55%, 야당이 45%를 득표했지만, 파리에서는 공화국을 지지하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23만 표 대 7만 표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을 상대로 한 굴욕적인 패배가 전해졌을 시점에 파리에서는 이미 제국 체제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었던 셈입니다.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한 파리 시민들은 곧 시민들로 구성된 자체적인 국민방위대를 구성합니다. 약 30만 명의 파리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방위대는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버린 정규군을 대신하여 프랑스의 수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으로 평소에 훈련되어 있던 병력이 아니었고, 그동안 정부에 쌓인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수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파리에 남아있던 정부 인사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는 장교를 자신들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고 작전을 함께 논의하는 것 외에 지금까지의 정부와 의회 말고 코뮌이라 불리는 일종의 자치정부를 갖게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 이전부터 프랑스의 좌파 진영에서 꾸준히 주장되었던 내용으로, 당시 파리 시민들을 이끌었던 블랑키와 같은 혁명가는 의회 체제는 저주받고 낡아빠진 것이다, 단순히 위기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방위대는 수도인 파리를 지키는 군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종의 혁명파로서 정치적인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방위대의 정치적 요구는 수도인 파리가 9월 19일부터 프로이센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보급이 끊기면서 더욱 급진화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개와 고양이는 물론 쥐와 말고기까지 먹었고, 이조차 동나자,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까지 잡아먹어야 할 정도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병력으로 수도를 꾸역꾸역 지키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프로이센 군대의 포위를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레옹 강베타와 같은 당시 프랑스 정치인들이 열기구를 타고 포위를 벗어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항전을 촉구했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해가 바뀐 1871년 1월 28일, 마침내 제국의 형태로 프로이센 주도하에 통일된 독일과 프랑스는 파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전조약의 내용에 따라 2월 8일 프랑스에서는 선거가 치러졌고, 급진적인 파리 시민들과는 달리 보수 성향을 띤 농촌에서 보수표가 대거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 총 645명의 의원 중 400명 정도가 이펀 군주제를 지지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보르도에서 임시로 개회한 의회에서는 몇 달 후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아돌프 티에르에게 전후 수습을 위한 정권을 부여합니다. 공화국을 원하며 프로이센의 포위를 겨울 내내 버텼던 파리 시민들의 눈에 이런 보수적인 의회는 더욱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수도의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에르와 의회는 바로 수도인 파리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인근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임시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후 수습을 위해서는 한 가지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맺은 조약에서 프랑스 군대가 4만 명 정도로 축소되었는데, 파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국민방위대는 해체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이전에 국민방위대에 속했던 이들 중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국민방위대를 떠났기 때문에 무장을 한 국민방위대에는 이제 급진적인 혁명파가 더욱 다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티에르 정부는 곧바로 국민방위대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유는 국민방위대가 독일군으로부터 지켜낸다는 명분으로 프랑스 군대에서 탈취한 대포 약 400개를 다시 가져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3월 18일 정부 측 군대는 대포가 보관되어 있던 곳으로 진군했지만 정부 측 군인들이 국민방위대의 군인들을 진압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동지라고 부르며 어울리면서 대포를 되찾아오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게다가 정부 측 군대의 지휘관은 포로로 잡히고 다음날 총살되기까지 합니다. 정부군을 한 차례 물리친 파리 시민들은 더욱 급진화되었습니다. 블랑키를 비롯한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법무부, 재무부, 그리고 국방부를 비롯한 파리의 주요 정부 시설들을 점령했습니다. 블랑키는 아예 베르사유로 진군해서 정부를 몰아내고 전국적으로 권력을 잡자고 주장했지만 시민 대다수가 우선 파리 안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방위대는 3월 26일 정부와는 상관없이 파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91명의 코뮌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에서 대통령과 시장 등 한 명에게 권력이 몰릴 수 있는 직책을 없애는 대신 코뮌의 각 상임위원회가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체계를 만들었고 이곳에서는 곧 사형제와 징병제의 폐지가 선언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이 인식되었던 삼색기 대신 빨간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선언해서 세속화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동 노동과 야간 노동을 금지했고 직장에서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벌금을 물려서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습니다. 코뮌에서는 파리가 포위되었던 기간 동안 직장이 문을 닫으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부모가 파리를 수비하다가 사망한 고아들에 대한 연금 지급, 그리고 코뮌을 피해 도망간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을 집단 소유로 바꾸는 급진적인 정책 역시 선언되었습니다. 여성들도 파리의 수호를 위한 여성조합을 결성하고 남성과 같이 일할 권리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코뮌을 통해서 자유주의 진영, 노동자 계급, 그리고 여성이 19세기 내내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들과 프로이센과의 전쟁이라는 특수하고 단기적인 상황 때문에 주장되었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학자들이 파리 코뮌이 등장한 것이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때문인지 아니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1871년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를 두고 논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파리의 이런 급진적인 움직임을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티에르는 비스마르크에게 전쟁 도중에 포로로 잡혔던 군인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5월이 되자 프랑스 군대는 다시 17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이 되자 피해 일주일이라 불리게 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쌓았던 바리케이드들을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졌고 코뮌 측은 파리 시청, 루브르 궁전, 경찰국, 재무부 등 정부 측이 사용할 수도 있는 각종 건물들을 불태우면서 버텼지만 5월 28일 마지막 147명의 코뮌 지도자들이 처형된 것을 끝으로 파리 코뮌은 최종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진압 기간 동안 파리 시내에서 최대 2만 명, 최소 7,000명의 시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71년의 파리 코뮌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크게 갈려왔습니다. 마르크스는 아예 파리 코뮌을 주제로 한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프랑스 내전이라는 글을 쓰고 파리 코뮌이 부족한 지도력 때문에 실패했지만 파리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들은 그 어떤 새로운 이념도 근본적인 가치도 훌륭한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파리 코뮌이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역사학자 프랑수아 퓨레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 근현대사에서 몇 달 남짓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비해 이토록 과도하리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없었습니다.